안녕하십니까, 김박사부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가홍상, 동견증결, 동양지제라는 세 가지 고사성어를 가지고 재미지게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용수형 김박입니다. 자, 첫 번째 고사성어는 동가홍상이 되겠습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택의 문제에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같을 동자, 가짜, 붉을 홍자, 치마상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동가홍상은 말입니다, 아주 좋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지만 알고 보면 무척이나 슬픈 다홍치마에 관련된 조선 처녀들의 슬픈 역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조 14년 이후에 지금 욕으로 회자되고 있는 환양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욕의 유래가 되는 슬픈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당나라 문화가 들어오면서 당나라의 당홍생 비단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당홍색이란 빨간색에 노란색이 약간 섞인 아름다운 빨간색으로, 빨간색 중에서도 가장 색이 고운 빨간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여자들은 아름다운 색을 자랑하는 당홍색 비단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고, 당홍색 비단으로 만든 치마를 홍상, 즉 다홍치마라고 불렀다 합니다. 때는 바야로 1636년 인조 14년 12월 2일 날 병자호란이 발생합니다. 이때 생긴 말로 조선과 형제 관계를 유지하던 당시 중국, 즉 후금이 청으로 바뀐 중국은 앞으로 임금과 신하 관계로 변경할 것을 요구해왔고, 당시 인조는 이를 거부하며 청나라와 결전을 치를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괘씸하게 여긴 청나라에서는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쳐들어왔고, 마침내 이기지 못할 것을 안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거처를 옮겼으며 결국 버티다 항복을 하게 되고 왕족을 포함한 인지를 청나라에 보내게 됩니다. 이기지도 못할 거면서 빡빡 대들기만 한 인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1625년 이후부터 중국, 즉 청나라의 수도였던 심양에서 소현세자를 포함한 조선 왕족이 인질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청나라에서는 조선을 상대로 인질이 될 사람들을 보내라 합니다. 이로 인해 조선은 청나라에 조선 여자들을 인질로 보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선택입니다. 보낼 인질들이 없어서 여자들을 보낸단 말입니까? 여자들이 거쪽에 인질로 보내져서 어떠한 처우와 대접을 받게 될지를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자, 중국 청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조선에서 청나라로 인질로 온 여자들을 돈으로 사서 노비로 부리거나 첩으로 삼았답니다.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조선의 복장 흐름상 처녀는 주로 다홍치마를 입었고, 이것으로 인해 청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조선 여자를 고를 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돈을 주고 조선에서 온 인질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야 할 텐데 이왕이면 젊은 처녀를 데려가겠다는 의미에 있습니다. 중국 청나라 사람들로서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은 조선 처녀들은 귀양하지만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지만 조선에서는 그들을 환향녀,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이라 하였지만 이 말이 환양녀로
변화되면서 소리 나는 대로 환향녀로 변화되면서 이 처자들을 결코 반기지 않았다 하는 이러한 아주 조선 처녀들에게는 슬프고도 원통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픈 동가홍상, 즉 다홍치마에 관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홍치마를 입은 처자입니다. 얼마나 예뻐 보입니까? 이렇게 이쁜 다홍치마에 얽힌 얘기가 그렇게 슬프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냐 저거냐 무엇을 골라야 할지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이러한 동가홍상이 되겠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같은 조건이라면 좀 더 낫고 편리한 것을 택하겠다는 선택의 문제지만 이것이 역사적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조선 처녀들의 순환사를 대변하는 무척이나 슬프고 화딱지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욕 한마디 하겠습니다. 빌어먹을 조선의 인조나 위정자 개새들이라고 말입니다. 자, 가운데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 요리가 담겨 있습니다.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쭈꾸미와 세발 낙지를 요리해 놓은 것입니다. 자, 저 같으면 말입니다. 같은 값이라면 맛이 더 좋은 쭈꾸미를 선택합니다. 제 입맛이 아마 저렴한가 봅니다. 당연히 영양 측면에서는 세발 낙지가 월등한데도 말입니다. 기운이 장난 아닌 이러한 세발 낙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저의 성향이 질보단 양이라서 쭈꾸미를 자주 먹게 됩니다. 세발 낙지가 워낙 비싸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자, 조만간에 또 한번 쭈꾸미를 한번 먹어야 되겠습니다. 쩝쩝하고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고사성어는 동견증결이 되겠습니다. 마을동자, 볼견자, 증세 증자, 맺을 결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간파함을 비유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의 편작, 창공, 열전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편작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명의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타와 편작이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춘추시대 진월인이라는 명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전설적인 신의인 편작이라는 호칭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그가 한 여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 당시의 의원이었던 장상군에게 친절한 봉사를 하여 그의 호감을 사게 되었답니다. 장상군도 편작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겠지요.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장상군은 편작을 부르더니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비방이 있는데 이제 나도 늙고 하였으니 그대에게 전하여 주겠소.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하시오 라고 말입니다. 편작이 당연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합니다. 장상군은 가슴에 품고 있던 약을 꺼내주면서 편작에게 말했습니다. 이 약은 땅에 떨어지지 않은 이슬로 먹어야 하는데 30일 동안 먹고 나면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이요 하고 말합니다. 장상군은 말을 마치자 곧 사라져버렸습니다. 뿅 하고 말입니다. 그는 아마도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편작은 장상군의 말대로 30일 동안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담장 밖에 있는 사람까지 보이게 되었답니다. 엄청난 각성을 하게 됩니다. 약 하나 먹고 말입니다. 능력자가 된 것이지요. 자, 편작은 이러한 신통력으로
병자를 진찰하게 되고 오장에 맺힌 응어리가 완전하게 보였으므로 병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었다 합니다. 이로 인하여 편작은 곧 천하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뻥이 많이 가미된 전설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처에 어디 장상군 같은 존재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비록 진시황이 바랬던 불로초는 아니더라도 장상군이 편작에게 내려준 비박약은 무지하게 먹고 싶은 이러한 망상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요상한 안경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바로 투시경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자, 이러한 투시경을 쓰면 다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도 보이고 마음도 보이는 안경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허망한 이러한 망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말입니다. 난장판 대한민국 국회를 나타내는 이러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어떻게 해야 나아질 것인가? 참으로 난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분명히 아는데 해결이 도대체 되지가 않습니다. 맨날 쌈박짓만 합니다. 한 푼의 세금이라도 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절절합니다. 자, 그리고 계란과 멸치의 공통점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말입니다. 계란과 멸치가 모두 뼈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란에 무슨 뼈가 있나? 그리고 멸치가 무슨 대단한 생선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계란 유골이라는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흐물흐물한 계란 속에 액체 속에 반드시 뼈가 있어서 이것이 나중에 병아리로 부화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멸치는 뼈대 있는 생선입니다. 분명히 칼슘의 왕이기도 한 이러한 작은 멸치 말입니다. 자, 세 번째 고사성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동량지제가 되겠습니다. 마룻대와 들보로 쓸만한 제목이라는 뜻입니다. 나라의 중임을 맡을 만한 큰 인재라는 뜻으로서 5월 춘추 천입신외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용마루 동자, 대들보 량자, 갈지자, 제목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조엽의 부인 예용이 말하기를 대부 문종은 나라의 동량이요 임금의 조화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조화란 범의 날카로운 발톱과 어금니처럼 임금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신하란 뜻이고, 동량은 집의 마룻대와 들보처럼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신하를 뜻합니다. 마룻대는 석가래를 지탱하며 집의 중앙을 횡으로 버텨주는 가로막대입니다. 모든 힘을 여기서 거의 받게 됩니다. 산마루에서 알 수 있듯이 마루는 정상을 뜻하는데 마룻대란 집의 정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대 되겠습니다. 이 마룻대가 옆으로 뻗어올라 집의 풍채를 한껏 웅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용마루입니다. 들보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얹히는 굵은 막대로서 집의 상단부를 받쳐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들보 중에서도 가장 굵고 힘을 쓰는 것을 바로 대들보라고 합니다. 바로 대들보와 동량은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렇게 들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굵고 힘을 쓰는 것이 바로 대들보 되겠습니다.
자, 동량지제라는 것은 마루떼와 들보로 쓸만한 제목, 즉 대단히 우수한 상품 또는 인재를 일컫는다 하였습니다. 반면에 말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그림은 바로 십상시가 되겠습니다. 아주 대단한 능력자였지만 이러한 능력들을 아주 나쁜 일에 많이 썼기 때문에 나쁜 놈의 대명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십상시 같은 인재는 나라를 말아먹을 큰 인재들이니 절대로 중용해서는 안 될 조심해야 할 제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동량이더라도 나쁜 동량이 있고 좋은 동량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세 번째 그림처럼 이거 아무래도 요 동량지제, 즉 거지는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얻어먹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또 하나가 공짜를 너무 밝히면 머리가 벗겨진다. 즉 네 돈으로 사 먹든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획득하라는 말이 아닐런지요.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김박사부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용수령 김박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